지난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언급했던 영화 내부자들의 경우 극장은 물론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기 때문에 예고편을 따로 공유하지는 않고 바로 영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미래자동차의 오 회장,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장필욱, 그리고 주력 일간지의 논설주간인 이강인은 보수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영화는 미래자동차가 한결은행에서 불법으로 3천억 원을 대출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300억 원을 장필우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을 밝히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보수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돈, 권력, 언론이라는 보수의 3대 요소가 연합해 자신들만의 무너지지 않는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 말이죠. 특히나 언론은 이런 보수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면 말이죠. 자신들이 옳으니 자신들의 가치관을 따르라는 것을 넘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라며 공포감을 심어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3이 맞다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간혹 내부자들은 영화니까 그렇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이강희가 얘기했던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라고 했던 대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당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의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내부자들의 대사와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는 사회가 자유로워질수록 지배계급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선전에 열을 올린다고 했고 한 집단의 사회 지배력이 커질수록 그 집단은 정치인과 언론인을 앞세워 권력을 강화시킨다고도 했으며 지식인의 역할은 민중을 소극적이고 순종적이며 무지한 존재, 결국 프로그램된 존재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촘스키의 지적은 각각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또한 내부자들과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곧 현재의 우리 사회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론사의 논설주간, 그것도 주력 신문의 논설주간이라면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죠. 그리고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보수 세력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선전에 열을 올리려면 반드시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언론의 얼굴이자 상징인 논설주간 이강인은 전체적인 판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책사 역할을 담당하죠. 오 회장이나 장필우는 그런 이강인을 앞세워 국민을 세뇌시켜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그에게 차기 총리라는 당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그런 보수 세력에 진입하고자 애를 쓰는 서민 우장훈이 등장합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 없는 그는 지방대를 나와 경찰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범인을 잡아도 인정받지 못해 검사가 되기로 합니다. 경찰대라는 학연으로 뭉친 보수 집단에 의해 보이지 않는 왕따가 되자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된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명문 법대 출신이 아닌 우장훈은 줄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조직에 충성합니다. 조직에 충성하며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들의 세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장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런 보수 세력을 질타하고 비난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생활에서 학연이라는 권력, 즉 기득권의 영향력을 알게 된 그는 오히려 기를 쓰고 그들의 세력에 진입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진보가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자동차와 장필우 간의 불법 비자금 내역을 밝히는 것입니다. 재벌과 정치권이 얽혀있는 비리를 수사하고 밝혀내요. 세간의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면 주류에 편입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 회장과 이강희의 연합작전으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이강희와는 형, 동생 하는 사이이고 오 회장의 똘마니 역할을 하는
조폭 두목 안상구가 먼저 비자금 관련 파일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필우와 학교 선후배 관계인 검사장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상구는 그 파일을 믿었던 형님인 이강희에게 전달하지만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강희는 오히려 오 회장과 장필우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총리가 될 자신을 위해 그 파일을 없애고 그 와중에 안상구는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이후 우장훈과 안상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강희에게 넘겼던 비자금 파일의 복사본을 갖고 있던 안상구를 끊임없이 설득한 우장훈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비리를 밝힙니다. 철옹성 같던 보수의 연대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여기서 이강희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대 무기인 언론의 힘을 발휘해 비자금 폭로 사건의 주인공인 안상구 자체를 무력화시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강희가 검찰에서 우장훈에게 조사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 기사 작성할 때도 자주 쓰곤 하죠. 그런데 이게 다 복화시장난이라는 거 알아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청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근데 이게 안상구 같은 깡패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매우 보여진다고도 쓸 수 있죠.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든데 누구는 어떠어떠하다고 매우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이 대사는 언론이 왜 보수의 중요한 요소인지, 보수 세력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레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도록 한다는 이론인데요.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두뇌에서는 그 언어와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두뇌는 모든 사실이 아니라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빈 밥그릇을 앞에 두고 밥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밥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프레임 이론은 언어와 사고가 상호작용한다는 언어 상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상구는 깡패입니다. 그런 깡패에게 언론이 어떠어떠하다고 매우 보여진다라고 하는 순간 기존의 깡패가 주는 이미지와 언론사의 문구가 더해지며 해당 프레임이 작동되고 사람들은 언론사가 의도한 대로 생각합니다. 결국 언론사가 제공하는 프레임에 맞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각인시키려고 이강희는 자신의 신문사를 통해 과거 안상구가 반대파 폭력 조직원을 청부 살해했으며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소속 여가수의 자살이 안상구의 잦은 성폭행 때문이었다는 뉴스 기사를 내보냅니다. 깡패 안상구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죠. 우장훈도 안상구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보수들의 연대를 잘못 건드린 거죠. 벼랑 끝에 선 안상구와 우장훈은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찍기로 합니다. 원래부터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고 싶었던 우장훈이 그들만의 세계에 들어가 오 회장, 장필우, 이강희의 성매매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유포하면서 그들만의 연대와 그들만의 세상을 폭로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나랑 영화 한 편 찍자,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잔하자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긴 이 영화는 이처럼 보수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보수의 경우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소유한 권력과 부가 민주주의와 자유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쌓은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과 결탁해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때 쌓은 권력과 부를 자자손손 물려주며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 후손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공산주의를 비난합니다.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진보 세력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거나 빨갱이라고 규정하면서 언론을 동원해 이념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이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국가의 운영 시스템 또는 국가의 통치 이념을 의미하는 사상 중 하나이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경제 시스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국가의 운영은 민주주의로 하되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 민주주의의 반대말 중 하나가 사회주의라면 사회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전체주의는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와 같은 전체가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억압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간혹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주의 혹은 독재 정치는 전체주의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는 독재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일부 보수층이 진보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폄하하거나 여론몰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독재를 동일시할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